프롤로그,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뒤바뀐 인생. 엄마, 오늘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찢어 놓았다. 20년 넘게 뒷바라지한 아들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뒷바라지했던 아들, 내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는 나를 집에서 내쫓았다. 내가 살던 집은 어느새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 며미가 되어 있었고, 나는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서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었는데 이제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결국 캐리어 하나를 끌고 비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아들의 집도 내 집도 아니었다.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지하철역 한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밤을 지새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저 할머니 노숙자인가 봐. 옷은 깨끗한데 왜 저러고 계시지? 아무도 내 사정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남편이 남긴 낡은 휴대폰 하나만을 손에 쥔 채로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밤, 그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 한 통, 그 한 통의 전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 잔, 내 삶의 전부였던 아들, 그리고 버려진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이미 가게 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했다. 이 작은 분식집은 내 삶의 전부였다. 남편과 함께 일할 때는 힘들어도 행복했다.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도 국물을 끓이면서도 손님들이 들락날락하는 소리 속에서 웃음이 나왔다. 손에 밀가루가 묻고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도 좋았다. 그때는 남편이 곁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이제는 혼자였다. 이제는 아들 염구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다. 염구는 똑똑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공부를 즐겼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꿈을 키웠다. 이 아이를 꼭 성공시켜야겠다고, 기필코 의사로 만들어야겠다고. 엄마, 나 안울대 갈 거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피곤함도 허기짐도 고된 노동도 다 잊혔다. 그때부터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다. 명절도 없고 휴일도 없었다. 그저 아들의 꿈을 위해 내 몸이 부서져도 괜찮았다. 6년간 의대 등록금을 마련하며 하루도 쉬지 않았다. 실험 기간이면 밤늦게까지 도시락을 싸서 기숙사로 보내고, 새벽에는 시장에 나가 좋은 식재료를 사와 반찬을 만들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피땀 흘리며 번 돈으로 연구를 치웠고 결국 그는 의사가 되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염구가 결혼한 뒤 모든 것이 변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나를 어색해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처음부터 시댁과 가까워지기 어려운 법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나를 밀어냈다. 내가 만든 음식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내가 청소한 곳은 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나는 이 집에서 사냥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어머닌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말이 점점 더 많아졌다. 며느리는 나를 집에서 몰아내려 했고 염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영구가 나를 불렀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엄마, 이 집은 이제 우리 부부식이야. 법적으로도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고 엄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집을 사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내가 가게에서 번 돈으로 픽단 흘려 마련한 집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니. 영구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매번 그렇게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캐리어 하나에 몇 벌의 옷과 남편의 사진 한 장을 넣고 집을 나섰다. 문을 나설 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뒷다에 박혔다. 어머닌, 이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신랑이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영구는 며느리 곁에서 내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늘도 울고 있었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2잔, 차가운 밤, 그리고 가슴 시린 사람들. 비가 내렸다. 붉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온몸이 젖었지만 피할 곳이 없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어디로 가야 할까? 발길이 가는 곳이 없었다. 친구도, 친척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는 지하철역으로 갔다. 지하철역 한쪽 구석, 바람이 덜 부는 곳을 찾아 몸을 웅크렸다. 온몸이 젖은 채로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힐끔거리며 쳐다봤다. 저 할머니 노숙자인다가. 옷은 깨끗한데 왜 저러고 계시지? 눈을 감았다. 무슨 말을 듣든 상관없었다. 이젠 그럴 힘조차 없었다. 지하철역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역 구석구석에 노숙자들이 보였다. 이곳이 그들의 집이었다. 신문지를 덮고 자는 사람, 빈단통을 손에 쥔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 눈빛이 텅 빈 사람들. 여긴 우리 구역이야. 저쪽으로 가.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캐리어를 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갈 곳이 없었다. 다시 걸었다. 역 안을 몇 바퀴 돌다가 결국 화장실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이곳이라면 그나마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다가왔다. 영무원이었다. 할머니, 저쪽 구석으로 가보세요. 자리 하나 마련해 드렸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핀돌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그가 안내한 곳은 지하철역 한쪽 구석, 벽이 막혀있는 곳이었다. 바닥은 차가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전한 느낌이 들었다.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몇몇은 나를 힐끗 보았고 몇몇은 신경 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졌다. 노숙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누웠다.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춥고 바닥은 딱딱하고 몸은 온통 쑤셨다. 무엇보다도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바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일하지 않았을 텐데. 머릿속에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때의 영구,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따라오던 아이. 엄마, 난 사들 거야. 눈을 감으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여기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고 아들은 그 집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겠지. 이제
나는 아들의 엄마가 아닌가 보다. 아니, 어쩌면 나는 한 번도 아들의 가족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 돈을 벌어주고 뒷바라지해주는 존재.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버려진 것뿐. 몸을 더 웅크렸다. 차가운 바닥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눈물이 흘러도 닿지 않았다. 이젠 울어도 소용없었다. 새벽이 오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다. 나는 움직일 힘도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 얼굴을 들어보니 어제 나를 도와준 그 연무원이었다. 할머니, 드세요. 제가 끓여왔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바라보았다. 진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 손을 뻗어 젓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목구멍을 타고 따뜻함이 내려갔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평생 라면을 끓이며 살아왔다. 수없이 많은 라면을 끓였고 아들이 시험 공부할 때도 피곤해할 때도 항상 정성껏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면을 집어 올렸다.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세 잔, 낡은 휴대폰이 울리다. 그날 밤도 바닥은 차가웠다. 벽에 등을 기대도 몸을 웅크려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피할 수 없었다. 공기가 차갑고 마음은 더 차가웠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떠도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들 얼굴이 떠오르고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가게 문을 열던 손길이 국물을 끓이던 냄새가 손님들이 웃으며 떠나던 모습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게 다 어제 같았는데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 나는 혼자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낡고 오래된 전화기.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것. 이젠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전화기. 손에 쥐고만 있어도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아 버리지 못한 전화기. 그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다. 놀라서 들여다보았다. 모르는 번호. 한참을 망설였다. 받아야 했다. 아니, 그냥 끊어야 했다. 누가 나한테 전화를 걸지? 하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여보세요. 수막이 너머로 젊은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전화 잘못 걸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힘없이 들렸다. 너무 슬프게 느껴졌다.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젊은이, 무슨 일 있나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다. 그렇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들렸다.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이어진 떨리는 목소리. 제가 이상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말해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는 볼 수 없었지만, 그래, 말해봐요. 그렇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잔, 상처받은 두 영혼의 만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젊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지쳐 있었고 한숨 소리마다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할머니, 저는 서준호라고 합니다.
35살이에요. 35. 내 아들과 비슷한 나이. 눈을 감고 조용히 그의 날을 기다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됐어요.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조여왔다. 아버지는 늘 형들과 저를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일산도 공평하게 나눠주시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변했어요. 저를 가족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만 있었다. 집안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알았어요. 이미 변호사와 다 얘기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아버지가 남긴遗산도 회사 지분도 아무것도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느껴졌다. 형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넌 원래부터 필요 없는 존재였다고. 우리 가문에는 형 둘만 있으면 된다고. 필요 없는 존재.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낯설지가 않았다. 내게도 누군가 그 말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들도 저를 예뻐해 줬어요.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이제 저는 가족이 아니래요. 나는 눈을 감았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눠 가졌다고 가족일까? 함께 밥을 먹는다고 가족일까? 결국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게 가족인다. 할머니도 저 같은 경험이 있으세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나도 너처럼 버려졌단다. 어떻게 버려지셨어요? 나는 천천히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을 키운 이야기, 남편이 떠나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아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결국 그 아들에게 쫓겨나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지금의 이야기.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조용한 숨소리만. 할머니. 마침내 준호가 말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괜찮아. 이제는 단단해. 그래도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단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게 더 슬퍼요. 바로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울고 있었다. 5장. 그리고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조용한 흐느낌뿐이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한다. 눈물도 참으면 가슴 속에서 썩어버리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말해보렴. 내일 저희 회사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뜻밖의 말이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회사라니 갑자기에. 그냥 꼭 뵙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알겠다. 어디로 가면 되겠니? 제가 직접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낡고 바랜 버튼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마음이 이산했다. 설렘도 아니고 기대도 아니고 그냥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역 출구 앞에 서 있었다. 그때 한 검은색 승용차가 내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건 어젯밤의 그 목소리였다. 할머니 서준호였다. 그는 내게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천천히 차에 올랐다. 아주 오랜만에 타보는 승용차였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가게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그 모든 것이 낯설었다. 마치 아주 오랜 세월을 떠돌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얼마 후 도착한 곳은 커다란 빌딩이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나는 이런 곳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인데. 준호가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가 무거웠다. 이분은 제 가족입니다. 준호가 내 소개를 그렇게 했다. 가족이라고. 나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꾹 참았다. 회의는 시작되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준호는 형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싶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공평해야 해. 형들은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무슨 가족이야. 아버지가 떠나셨는데 우리 사이에 남은 건 돈뿐이야. 그 말에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돈을 원하지 않아. 나는 가족을 원해. 형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알 것 같았다. 가족이란 돈이나 키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걸.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나를 회사 옥상으로 데려갔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풍경.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할머니,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거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글쎄, 나도 모르겠다. 그럼 제 곁에 계시면 안 될까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진심이 있었다. 돈 때문도 동정 때문도 아닌 그저 혼자가 되기 싫은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있자꾸나. 그렇게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사랑, 인생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다.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